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본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파리올림픽에서 당초 예상했던 금메달 수를 초과 달성하면서 너무나도 선전을 해준 우리 선수단 소식과 함께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서 다수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긴장하니까 몸이 먼저 굳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기 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달이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이민주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물놀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놀이 준비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도한 뉴스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영복, 투뷰 등 어린이 물놀이에 필수인 준비물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알리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 25개를 검사했는데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튜브에서는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발암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90배 이상 나왔고 피부에 직접 닿는 수영복에서도 비슷한 물질이 기준치 대비 25배 이상, 지퍼 부분에서는 납땜량이 기준치보다 6배 많이 나왔습니다. 아쿠아 슈즈에서도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2배가량 검출되었고 비치볼의 공기주입구에서는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팀장은 물품 선정 시 가격뿐 아니라 각종 검사기관 등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상품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무더위 및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아 물놀이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시청자들이 물놀이 제품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인이 아닌 어린이용 제품에서 확인된 문제로 더욱 신중한 구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보도였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정보 전달 및 주의사항 전달에 있어서는 시청자들의 이후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문가 인터뷰에서 각종 검사기관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는데요. 어떤 검사기관에서 확인했는지 혹은 검사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가 덧붙여졌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고령층 고용 문제에 관해 보도한 토요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5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장 큰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을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내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고령층 고용은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정이 계속고용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노동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퇴직 연령을 늦춰 소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경영계는 정년 이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청년 고용 문제를 언급하며 타협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령층 고용은 결국 노후 소득과의 엮인 문제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정년을 연계해 타협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도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회 문제를 다룬 보도였는데요. 중요성 대비 보도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아 아쉬웠습니다. 보도 초반 통계 자료를 인용하였으나 조사명 등 명확한 출처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보도 중반쯤 언급된 계속고용위원회 관련해서는 노사 간 엇갈린 의견만 짧게 언급되었는데요.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상반된 두 의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제목과 달리 해법을 다루기보다는 화두를 던진 것에만 그쳐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터뷰도 짧게 인용되었는데요. 중요한 사회 문제인 만큼 향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재료음료와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재료음료는 설탕이나 액상과당 대신 아스파탐 등 인공감미료를 첨가해 만듭니다. 당 섭취를 줄이면서도 달콤함을 즐길 수 있어 소비자들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탄산음료보다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용 음료라는 인식까지 확산하면서 인기입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14개의 재료음료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재료음료의 열량은 일반 탄산음료의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2% 수준이었습니다. 또 재료음료의 설탕 대체 감미료 함량은 일일 섭취 허용량의 3에서 13%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재료음료를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자주 마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재료음료를 과량 섭취하면 대체장의 소화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콜라용 재료음료의 경우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체중이 30kg 정도인 어린이가 제로콜라를 하루에 2캔 이상 마시면 최대 1일 섭취 공고량을 넘길 수 있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본 보도는 재료음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정보 출처가 명확히 제공되었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면 대비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부분과 대체제도 설명되었습니다. 사실상 본 보도는 재료음료가 제로라는 이름으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응용되는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는데요. 해당 의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왜 다이어트 음료라고 인식하는지 일반 음료와 비교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열량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체중 감량 목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해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도 역시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는 보도인데요. 여성 폐암과 관련하여 보도한 출발 600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먼저 실제 폐암 선고를 받은 환자에 대해 전했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암 검진도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왔으며 비흡연자인 40대가 생존율 20% 수준의 폐암 4기를 진단받은 것입니다. 해당 환자는 비흡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재작년 기준 암 종류별 사망자 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폐암이 가장 많습니다. 이 중 여성 폐암 환자의 90% 가까이가 비흡연자입니다. 문제는 2019년 7월부터 흡연자 등 폐암 고위험군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비흡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해 치료 적기를 놓치는 비흡연자 폐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기 내과 교수는 흡연력이 적거나 비흡연자의 경우에는 검진에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은 폐암 가족력이 있는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국가 폐암 검진을 진행해 일기에 진단되는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본 보도는 일반적으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비흡연자들의 폐암 발병 가능성에 대해 전했습니다. 보도 초반에는 실제 환자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국가검진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주변 국가의 사례를 전달하여 사실상 해당 문제점의 해결책 중 하나를 제시한 셈이었는데요.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한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한 마약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백 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 투약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친목을 위해 결성된 동아리지만 총책인 회장 A씨가 마약을 주변에 권유하면서부터 변질됐습니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동원해 마약을 사들이고 고문 변호사를 두기도 했습니다. 또 아파트를 빌려 마약 아지트로 삼았습니다.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조직적으로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범행이 들통나자 머리카락을 탈색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해당 이슈가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명문대생 중심의 동아리에서 벌어진 마약 사건이라 더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본 보도에서도 해당 부분이 다소 강조되었는데요. 이는 해당 동아리가 모집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필요했던 내용이라고 생각되나 더 이상 강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마약 유통에 사용된 SNS와 비용 등이 공개되었는데요.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범죄 영화 같다는 수식어를 사용했는데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오히려 해당 마약 사건에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 자극적인 보도가 되지 않도록 자료화면이나 마약 복용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묘사하지 않는 등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울인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리부팅 지방시대에서는 지난 3월 개통된 GTX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방송은 GTX 개통 이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온 국민적 관심과 기대 속에 지난 3월 개통된 GTX가 어느덧 100일을 넘겼는데요. 교통혁명이란 기대 속에 출범한 GTX의 탄생 100일의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아직 완전히 개통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고려해도 흥행면에서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제작진은 3월 말 개통된 GTX A 노선 동탄 수서 구간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6월 25일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은 7,800여 명. 정부가 예상한 2만 1,523명의 3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GTX 초반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바로 탑승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강명구 교수는 편하고 저렴하고 빠르다고 생각할 때 선택하는 것이라 같이 비교해야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금전적인 부담과 시간 소요 측면에서도 불편하다 보니 이용객 수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은 경기 동탄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과정을 직행버스와 비교해봤습니다. 동탄 주민들은 집 근처에서 광역버스를 타면 강남역까지 약 5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GTX를 타기 위해서는 동탄역까지 15분간 이동 후 다시 최대 20분의 배차 간격을 기다린 뒤 수서행 열차에 올라타야 합니다. 15분이면 수서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강남역까지 지하철 환승으로 다시 19분이 걸리는데요. GTX를 선택할 경우 요금도 버스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게다가 지하 46m 아래 승강장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한 구조까지. 지하 승강장까지의 깊이는 평균 40m인데 40m의 거리는 백화점 10층 이상의 높이입니다. 이 이동거리만 생각해도 시간 소비가 정말 많은 셈이죠. 물론 핵심 업무지구인 삼성역이나 서울역 구간이 아직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판단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GTX의 진짜 가치는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현재 GTX의 저조한 이용률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낮에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사업성이 나오는 건데 출근 시간 1시간이 지나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은 치명적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 대곡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존 3호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서해선이 다니는 이 역은 연말부터는 GTX도 통과할 예정이라는데요.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니 거의 논밭, 그리고 공장뿐입니다. 아파트는 1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아파트를 오가는 마을버스는 띄엄띄엄 운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개통 예정역 주변의 연계교통망이 부족한 겁니다. 걸어서도 버스를 타도 역에 접근하기가 불편한 상황. 역까지 차를 이용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역 주변 자가용 수요는 늘어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주차 공간도 좁다는 겁니다. 인근의 주차장을 새로 신설 중이라고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도로가 좁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은 2차선 도로 하나가 전부인데요. 이 도로 주변 갓길에 계속해서 차량을 주차하다 보니 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버거운 모습. 만약 이대로라면 대곡역은 GTX가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 주민에게 외면받고 있는 동탄역과 같은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GTX를 타기만 하면 원하는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러나 주차를 하기 위해 20-30분씩 소요된다면 GTX 개통 후 또 다른 이유로 이용자들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마다 GTX 유치를 자신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는 지자체들의 목소리도 걸러들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곳곳에선 착공되지 않은 곳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GTX의 시작 자체가 3기 신도시부터인데 3기 신도시도 아직 착공된 도시가 한 군데도 없는 데다 토지 보상조차 100% 이루어진 곳이 없다고 하는데요.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GTX부터 시작하는 건 무리라는 거죠. 결국 관광객을 포함한 비통근 수요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합니다. 처음엔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 흥행에 성공한 인천공항철도 같이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에 공항철도가 건설될 당시에도 도로면 충분하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철도를 놓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라는 주장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인천공항철도는 상당히 붐비는 노선이 되어 새로운 9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계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GTX 주요역과 주요 관광지의 연계 방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GTX C선의 경우 덕정에서부터 천안 아산역까지 개통되면 산정호수나 철원 쪽과의 연계교통이 늘어나 천안 아산역까지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관광 선진국의 사례처럼 좀 더 다양한 관광 전용 철도 상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홍콩에서는 카드 하나로 GTX부터 시내까지 공항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교통패스 이용 시 아직까지 서울과 경기도를 분리하는 등 지역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관광 전용 철도 상품을 개발한다면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GTX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데다 주요 노선이 개통되지 않았기에 이에 관해 성공 및 실패 여부를 논하기는 아직 이른데요. 하지만 개통 100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초기 신호를 면밀히 이해하고 분석한다면 성공의 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다영 학생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아직까지 GTX를 한 번도 이용해 본 경험은 없지만 이동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에서 가까운 지역에 빨리 개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방송을 통해 GTX의 장점뿐만 아닌 우려되는 점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해진 현대인의 이동 욕구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를 울리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른바 TMF 사태인데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세대 이커머스로 영향력을 네. 키워왔던 티몬, 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원 사태를 일으켰고요. 급기야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사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먼저 이번 TMF 사태의 발생부터 현재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티몬과 위메프의 플랫폼 입점 셀러 대상 정산 지원 문제가 커지고 일부 셀러가 상품 발송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서 이 해당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코노믹 리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투입한 합동조사반은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액은 1,700억 규모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복수의 여러 언론사에서는 티몬 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가 발견이 됐고 해당 노트에 총 피해 규모가 1조 원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티몬과 위메프 측은 각각 대책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유화연 위메프 공동대표는 위메프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고객 환불 700건 처리를 완료했고 남은 건도 빠르게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27일 권도환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티몬 사옥에 모인 피해자들 앞에서 약 30억 원 규모의 유보금을 환불 집행할 예정이며 역환이 발생하면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에 금액을 납입해야 사업 구조가 돌아가는데 현재 돈이 없다고 설명을 했었죠. 29일에는 부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 양사가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이에 대한 현장 피해 접수 및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대표도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티몬과 위메프의 악화된 현금 흐름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 고객에게 결제를 받았지만 셀러에게 정산해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큐텐은 보유한 해외 자금의 유입, 자산 및 지분, 처분, 담보 등을 포함해서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고 했습니다만 국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TMF 전담 수사팀은 이번 사태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난 1일, 2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의 지난 2일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야말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인데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는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들이 모여들기도 했고 입점 판매자 5만 4천여 명은 판매 대금이 묶인 채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자, 피해 규모랑 구제 현황도 궁금한데요.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TMF의 판매 대금 미정상 규모는 점점 불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 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어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TMF의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2,134억 원에서 같은 달 31일 2,745억 원으로 6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네. 정부는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월, 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요. 미정산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여행 상품과 상품권 환불 문제가 TMF 사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반 상품을 구매한 경우와 달리 이 환불 등 소비자 구제가 지지부진한 데다가 두 업체가 국내 이커머스 중 유난히 여행 상품과 상품권 판매에 집중한 탓에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TMF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여행 상품의 피해 규모가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부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는 환불할 의무가 없다며 여행 상품과 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환불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네. 이에 여행사와 상품권 업체는 TMF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같은 일부 피지사에서는 TMF에서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이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했고 자그마치 1조 원으로 추정되는 미정산 대금의 향방을 쫓고 있는데요. 사실 사태 직전까지 이게 결제액을 키우는 등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 정황이 포착되면서 횡령, 사기 의혹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보도 내용도 정리를 해보죠. 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 팀원 위메프의 판매 대금 지급 불능 사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모 회사인 큐텐그룹과 팀F 경영진이 이 사태를 초래할 재무 위기를 언제 인식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큐텐그룹 등에 대해 1조 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 원 가량의 횡령 혐의를 잠정 적시했습니다. 이 중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거래 당시 판매자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속였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예. 위메프는 지난달 11일 판매금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시스템 문제라며 영업을 이어나갔었죠. 큐텐도 같은 달 17일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전산 시스템 장애라고 공지하며 상품을 계속 판매했습니다. 현금 흐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폭탄 돌리기식으로 사업을 지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티몬은 최근 선불 충전금인 티몬캐시와 해피머니 등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 사용 형태로 대폭 할인 판매했는데 손해를 무릅쓰고 현금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또 팀F가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금을 직접 운영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판매금 정산에만 써야 할 돈을 모기업의 계열사 인수 합병 등에 썼다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큐텐은 올해 초 미국 이커머스 기업 위시를 2,300억 원에 인수했는데 잔금의 일부인 200억 원을 지난 4월 팀원으로부터 빌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또 허술한 관리 감독이 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급성장한 이커머스 환경을 법과 제도가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손봐야 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제도 개선안도 그렇고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보죠. 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위메프 팀원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팀F의 정산 지연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기업의 최장 1년 대출 만기와 상환 유예가 지원됩니다. 당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정책 대출도 집행됩니다. 정책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천억 원 플러스 알파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합니다. 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팀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오픈마켓의 판매 대금 관리와 정산 주기의 의무화를 확정했습니다. 예. 오픈마켓에서 정산 대금을 관리하는 규정이 미미한 탓에 현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진단입니다. 정부는 소관 부처가 정해지는 대로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한 뒤 연내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팀F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대두된 상품권 관리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팀F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의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태를 놓고 예정된 부실이었다 이런 네.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제2의 팀F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등 여러 언론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팀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팀F처럼 피지사를 겸용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금 압박에 시달릴 때 피지사의 자금에까지 손을 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군요.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피지사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이유는 이번 사태가 예정된 부실이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태의 심각성이 전조 증상으로 드러났었고 예.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팀F 측의 시스템 문제라는 설명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모습도 매우 걱정스러운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려 깊은 상황에 대해 언론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인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 이러한 사업 형태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언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대하겠습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동아방송기술대학교 정원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